감정과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철학에서 욕망은 억제, 억압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내용도 알고 보면 순간적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지 말고 감정적, 정신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마음의 평정 상태인 아타락시아의 경지를 얻으라는 것으로서 내용상은 오히려 금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욕망은 오직 더 큰 욕망에 의해서만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이해의 수준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수준은 단지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정도이고 두 번째 수준은 사물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세 번째 수준은 사물의 독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점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점을 아는 것으로서 각각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영무극과 신무극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준의 인식을 통해서 사랑,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의 경험은 충분 근거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 전체의 경험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욕망, 감정을 이러한 수준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48개의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을 보자면 사랑은 외부 원인에 대한 관념에 수반하는 기쁨이라고 하였고 미움은 외적 원인에 대한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라고 하였습니다. 슬픔과 기쁨은 각각 역량의 감소와 증대와 관련되어 있고 항상성의 범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의 범위가 줄어들면 슬픈 것이고 늘어나면 기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외적 원인이 항상성의 범위를 줄어들게 한다면 슬플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외적 원인이 항상성의 범위를 늘어나게 하면 기쁠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뇌의 프로세스는 독립적, 병렬적, 동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상태가 슬플 때 어떤 외적인 원인이 등장한다면 뇌는 그 외적 원인으로 인해서 항상성의 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오해와 착각을 해서 미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의 상태가 기쁠 때 어떤 외적 원인이 등장한다면 그 대상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환상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간질 발작을 막기 위해 뇌량을 절제한 환자의 경우 왼쪽 뇌가 주로 언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측 시야에 제시된 단어는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좌측 시야에 제시된 단어는 무엇인지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은 왼쪽 시야에 평범한 도형들을 제시하다가 갑자기 누드 사진을 제시했을 때 환자는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킬킬거리는 반응을 보였고 왜 웃느냐고 물으면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성적 판단이 우선하고 그 결과로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발생한 다음에 거기다가 적당한 이성적 논리를 갖다 붙이는 방식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이성을 중시한 데카르트와 감정을 중시한 스피노자 이론 중에서 스피노자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불과 몇십 년 안쪽에 나온 것들로서 300년 이전에 스피노자가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피노자는 이성과 감정의 관계를 파악했을 뿐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사물의 필연성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방금 말한 자유의지의 환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는 행동을 하였다고 할 때 그는 나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량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나에게 표출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화를 낸 사람이 사춘기의 자녀나 출산 직후의 산모라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르몬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건과 사람들을 당장 지금 이 순간의 상황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조건의 결과로 보게 되면 감정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분은 데카르트의 오류, 스피노자의 뇌 같은 책을 쓴 신경과학자로서 스피노자의 철학이 재조명, 재평가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데카르트의 오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오류로 인해서 현재의 과학 기술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대에는 감정이나 뇌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성과 감정을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데카르트 사상은 기계론과 환원론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무려 300년 이상 그것은 단지 위대한 가능성으로만 묻혀 있었습니다. 뇌에 대한 지식이나 현대 뇌과학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론들이 스피노자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데카르트대로, 스피노자는 스피노자대로 각각의 사상과 철학이 가진 위대함이 올바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피노자가 얘기한 48개의 감정들을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제가 지금 쓰는 책들이 마무리되고 여유가 생기다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